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유럽의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3대 지수는 3에서 4%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하락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판단에도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린 것은 불안한 심리 때문이겠죠.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이 샅샅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은 검은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장 하락세가 더욱 거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 2.19%대 내리면서 2179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1,600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장은 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이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46%대 하락하면서 729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개인의 매물이 크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은 신흥국 증시 불안 그리고 경제의 성장률의 더 둔화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5%대 하락 중입니다. 7,021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실게요. 현재는 0.08%대 내리고 있는데요. 2,778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인 엔화의 상승에 비교적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대 내리고 있는데요. 95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니 상대적으로 골드는 강세 이어갑니다. 현재는 0.22%대 상승하면서 1,19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수요가 더뎌졌습니다. 현재는 0.18%대 하락 중인데요. 7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미 증시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0.18%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2,72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으로 마쳤는데요. 0.08%대 오르면서 26,19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글로벌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IMF가 신흥국 자본 유출 움직임을 두고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급 자본 유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의 환율 조작국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위안화 급등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의 환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건데요. 과연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될지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윈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MF가요, 신흥국 시장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금 유출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신흥국에서 기존에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IMF에서도 이런 자본 유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전제는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이제 그런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신흥국들이 자국 금융 체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충격이 없이 이겨낼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신흥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기록을 하겠고, 또 대다수는 때때로 이제 발생하는 통화 가치 급락세에 또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신흥국들이 선진국들의 저금리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그동안에 어떤 경기가 많이 호전되고 기업들의 고용과 그리고 사업 확장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또 IMF는 이렇게 이제 유입된 자본들이 급속도로 이제 신흥국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내다보고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중국을 제외한 이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이제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IMF는 이런 소위 말하는 테일 리스크라는 이제 꼬리 위험이라는 건데요.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현되면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신흥시장들의 경제적인 어떤 성취나 특히 외부 자금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기업들은 어떤 극심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이탈 가능성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향후 시장 상황에 여러분들 잘 주시를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환율 조작국 결정 시한이 굉장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위안화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위안화 환율이 이제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마지노선으로 보는 달러당 7위안선까지 지금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미국 정부가 내주에 이제 펴낼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얼음장을 놓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또 환율 관리에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8일 밤에 홍콩 여객 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장중 한때 6.9377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불안 양상을 보인 이제 지난 8월 15일 이후에 최고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위안화 가치가 지난 6개월간 달러 대비 9%가량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에 이제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기존 예상보다도 기준금리를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하락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지금 최근 발표된 이제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7%로 1969년 이후에 49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더 강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국고채가 10년물이 수익률이 3.2%를 돌파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한 차례 어떤 요동을 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떠나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술수가 아닐까. 그리고 압박성 그런 멘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향후에 미국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중국 시장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슈 두 가지는 글로벌 시장의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와 매도, 양방 매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래도 멘토님의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지금 이제 S&P와 나스닥 그리고 미국 다우 지수를 제가 지난주부터도 이제 급격한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여파를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악재가 터진다면 분명 깊은 조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제가 주의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지속과 그리고 채권 금리의 급등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이슈 등으로 인한 급락으로 해서 2780선대를 하회하는 그런 대폭락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대폭락이 지난밤에 나왔고요.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 61선 모든 이제 차트적으로도 차트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망가진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악재들에도 굳건했던 증시가 그간 쌓였던 어떤 조정세가 한꺼번에 터진 그런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시장 흐름에 따른 단기 대응 전략만이 이제 현재 어려운 구간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하단에 2770선의 지지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탈된다면 추가 조정 최대 단기적으로 2700선 내외까지도 염두에 꼭 두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분은 단기 급락 폭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깊은 조정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저가 반발 매수가 나온다는 그런 가정보다는 추가적인 하락폭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반발 매수보다는 매수의 강도 그리고 반등의 강도를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시되 지금은 단기 추가 하락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나스닥도 이제 S&P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일찌감치 지금 구름대를 하회하는 그런 1차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반등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S&P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는 7,000선을 지금 이어가는 그런 7,000선이 잠시 이탈하는 그런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적인 어떤 분석으로 보자면 최대 6,940선 내외까지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어떤 지금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들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6,940선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 이하까지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 필요한 구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변동성을 동반한 어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다음 철저한 원칙, 손절이든 입절이든 그 부분 철저한 원칙 정하시고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맞는 매수든 매도든 시장 흐름에 맞는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상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두어 달 이상을 계속 횡보 쪽에, 지난 8월 16일에 1167선까지 저가를 찍은 이후에 단기 혼조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1185선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 지수의 폭락으로 인해서 재상승을 했고요. 다만 어제도 미국 지수의 상승폭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1200선대를 돌파하면서 1210선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기 매수 구간 1200에서 1198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지금 변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198에서 1200선의 강한 돌파와 함께 지지대를 형성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은 지난밤에 미국 선물 지수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 이 구간 꼭 확인하시면서 추가 하락은 1185선의 단기 지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으로 보신다면 1198선에서 1200선의 강한 돌파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단기 대응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가 상승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방향이 유리하다, 이런 멘토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가 이제는 글로벌 무역 전쟁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서 조금 잠잠해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서도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유로 쪽에서의 어떤 크다란 악재만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의 대폭락에 관한 단기 반발 매수가 나와지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유로도 저점을 한 번 더 지지 테스트하는 구간이 한 번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현재 어제의 저가 1.15410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은 1.16700에서 1.16900 내외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 단기 매도 전략보다는 저가 기준 손절 라인 잡으시고 단기 매수 하셔서 단기 1.16700에서 1.16900대까지 단기 매수 전략으로 상방 쪽 전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하락 때문에 역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조금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3일에 76.90까지 최대 폭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구간대까지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만 오일의 그간에 상승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이 거의 10월 3일, 10월 초까지 이어진 이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저항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물론 허리케인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어야 된 부분에서도 어제는 낙폭이 커진 이유는 미국 지수의 폭락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란 제재 문제에서 일부 어떤 완화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면서 어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현재 20선 내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71.80대 일봉상 기존선 내외까지의 추가 지지 여부 확인 테스트 꼭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한 단기 반발 매수 쪽보다는 반등의 강도 73.10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압력이 더 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발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들에 의한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나오고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 쪽에 무게를 더 두시고 그리고 어제의 시가 구간 73.10을 단기 저항 라인으로 놓고 보시면서 단기 매도 구간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71.80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70.50대 내외까지 추가 하락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기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에 경계를 하시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중국장은요, 이 정부의 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중요한 이슈 살펴보면서 중국 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멍후웨이 인터폴 총재의 체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총재직까지 사임할 것이라고 알려왔는데요. 중국은 왜 멍 총재를 체포했고 인터폴 총재직까지 사임시킨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언론이 블룸버그의 스파이칩 사건 보도에 일제히 유언비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하라며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중국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일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저희 중국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사실 중국장 마감 상황이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오늘 폭락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 시작하자마자 지금 오늘장만 3% 넘게 급락했다가 지금 막 살짝 지금 되돌리고 있죠. 되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어제 장은 사실 블랙먼데이 보인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인가 싶었거든요. 누구나 이제 다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거예요. 상해종합 같은 게 어제 버텼으니까. 근데 오늘 아마 장 시작하면 최소 못해도 전저점이 얼마냐면 상해종합이 2644거든요. 2644인데 그냥 전저점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최소 지금 중국도 한 3% 가까이는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그동안 납폭이 좀 심했습니다만은 더 밀릴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기부양책 지준율이나 이런 거 했으면서 불구하고 상승은커녕 지금 겨우 버텨가지고 지금 어제 보합권 만들어놨는데 그 보합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상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급락 자체가요. 오늘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상해종합이 전저점 2644를 깨버리는 상황이 오늘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그 밑에는 쉽게 뚫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해종합 기다리고 있어요. 개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장하면은 지금 바로 예를 들어 상해종합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추가로 더 밀리느냐 아니면 버텨주느냐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상해종합에 지금 모든 관심이 다 기울려 있는데 일단 어제장은 사실 얘기할 코멘트할 거리도 별로 없고요. 일단 오늘장 자체가 2644를 얼마나 지켜주느냐 이 부분을 전저점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보시고 만약에 깼다 그러면
중국 주식 두말하지 않고 거의 다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웬만하면 많이 던졌으니까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중국장 개장에 주목을 하시면서요, 국내 증시에도 대비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종적을 감췄던 멍후웨이 인터폴 총재가 현재 중국의 반부패 당국에 체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네, 일단 이 소식은 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제 급락한 3대 원인 중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그런 여파거든요. 그런 여파인데 스파이칩 관련한 이슈와 함께 이 이슈가 미국 무역 전쟁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또 미국이 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주식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해안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들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멍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에 중국으로 출장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실종됐어요. 프랑스 리옹에 이제 인터폴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출장하려고 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인터폴 본부가 리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한테 위험한 상황이다. 칼명한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해요. 그 이모티콘이 보내고 바로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그걸 받자마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 이제 곧바로 중국이 멍 총재가 총재직 그러니까 인터폴 총재직에서 사임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남편은 지금 사라져 있는데 총재직을 중국 정부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딱 답이 누군지 딱 보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의심 처리가 약간 거세지니까 중국에. 그때 이제 중국이 멍 총재를 이제 구금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사유는 부패 혐의고요. 부패 혐의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 감사하고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부분들이 좀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2016년에요, 이 중국인이 인터폴 총재로 임명이 됐을 때 이 인권 단체들에서 사실 이 지위를 이용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빙빙 사건과도 상당히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중국이 어떤 부분 노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의 공산당 개파를 이해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그 공산당 개파가 왜 나오냐 하는데 공산당 개파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사건 이야기 아주 편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공산당 개파, 중국 공산당 개파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패자당, 공천당, 공산당 청년단이라 해가지고 공천단, 줄여가지고 공천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하이방, 이렇게 큰 세 개의 개파가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등소평 사후에 상하이당 장점이 주석이 이제 권력을 잡았었죠. 권력을 잡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장점이 주석이 이제 물러나고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그때 이제 공천단의 후계자로 불리우는 이 후진타오가 주석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장점인 주석하고 후진타오하고 정말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해요. 장점인 주석은 이미 주석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후에서 계속 위세를 휘둘렀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진타오가 계속 밀리다가, 지금, 이제 실제 주석인데도 후진타오는 좀 밀렸다가, 결국 이제 승리를 해서 결국 이제 패자당의 이제 시진핑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후 이제 그러면서 이 후계자를, 시진핑으로 그렇게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그렇게 좀, 해놓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주요직마다 장점인 주석의 이 상하이방 인사들이 다 요직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권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암살 위험에 대비해서 상하이방에 이제 그 권력이 낮지 않는 그런 이제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자기 경호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초반에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저우융캉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부 상무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권력 다툼에서 시진핑이 이제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데 저우융캉도 부패 혐의로 결국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저우융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중국 인민군하고 중국 인민경찰, 공안을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멍총재가 지금 실종됐다가 이제 구금된 이 멍총재가 이 저우융캉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하이방 추출하는 그 지금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우융캉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권력 다툼할 때 거의 그 쿠데타 직전까지 갔던 분이에요. 이 저우융캉이 베이징의 군대하고 경찰 수십만 명을 거의 포위시켜 놓은 정도의 하다가 결국은 유혈 사태까지는 나지는 않고 결국 이제 저우융캉이 패배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미 무역 전쟁에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중국이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을 내부 결속으로 좀 활용한 사건으로 보시는 게 아주 타당하지 않나 이번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의 좀 권력을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지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불만을 내부에 부패한 자들이 있어서 이 부패한 자들을 공격해라. 내부의 그 불만을 그쪽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관영 언론이요, 최근에 중국발 사이버 안보 논란을 제기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현재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사이버 논란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 어제 이제 미국 IT부를 이제 짓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스파이칩 논란이었고요. 물론 이 스파이칩 논란 자체가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IT 쪽에 이제 고평가된 밸류를 이제 깎기 위한 뭐 그런 수단 중에 스파이칩 마침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용한 거긴 한데, 일단 이 사건 전개 과정을 좀 얘기 드리면, 이미 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해서 미 해군이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 또한 유언비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물론 이 해킹이 중국 정부 관계없이 해커들이 화웨이를 해킹해가지고 해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쉽게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중국 관영 언론 대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스파이칩 같은 경우는 좀 허위 보도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칩이라는 게 이제 미국 애플하고 아마존의 이제 칩들에서 이제 중국 스파이칩 들어가서 거기서 해킹한다. 뭐 이런 이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중국이 중간선거에 개입한다라고 비난했던 상황하고 좀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날조라고 이제 중국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아마존과 애플도 현재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역 전쟁에서 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누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미국이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중국에서 사업할 리는 거의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중국과 거의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이 근데 다만 또 트럼프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공격하다가, 지난번 트럼프 집권 초기에 아마존 CEO하고 계속 공격을 주고받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에 추가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아젠다 키핑에 좀 주력한 그런 상황인데, 증거를 확보한 이제 정보원을 공개를 했는데, 그 보안 전문가인 요시 F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통신사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점검으로 이제 보안 점검 하다가 해당 증거를 확인했다고 이제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중미 위협 분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 중국의 제조 202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중국의 제조 202호는 사실 다른 국가에 거의 수출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이런 거 수출 아예 못할 거기 때문에. 해킹하려고 스파이칩 심어놓은 국가의 제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도체하고 OLED 분야에 현재 지금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 못 멈춥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수십조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국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전 세계에 수출을 못 하더라도 중국 내수 자체에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과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지금
몇십 조를 투자했는데도 지금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OLED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중국은 이제 못 멈추거든요, 중국 제조2025는. 근데 이번 사건이 만약에 사실 확인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IT 기업들에 대해서 하드웨어, 특히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좀 시기가 완전히 엇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지켜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중에요, 하단으로 나갔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가 3% 넘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시장 진단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3% 이상 급락은 당연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밀리고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안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반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밀린 게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게 제일 많이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말의 기대를 갖지 마시고 지금 밀린다라 생각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현금 가지고 계신 다음에 반전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종목 진단에 대해서도 도와주시나요? 네, 이제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을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상해 자동차를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을 실현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상하이 GM의 배당 있고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실제로 지금 국경전 끝나고 지금 바로 장 시작했는데 바로 이날 하루에만 10% 급락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시초가에 무조건 매도해라. 일단 1차는 무조건 수익 실현했고, 이미 수익 실현 30.500 위안의 1차 목표까지 수익 실현했거든요. 했는데 2차 목표가 34위안이었는데 34위안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냥 바로 시초가에 매도해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시초가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32위안의 시초가를 형성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수익 실현 잘 끝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조금 지나 보면 현재 급락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메스 타이밍이 분명히 상하이 자동차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메스 타이밍을 좀 밑에서 잡아라. 그래서 26 이하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6 이하까지는 꼭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자. 26 이하는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자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텐센트 홀딩스를 제가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 얘기 드렸던 게 있는데 텐센트 홀딩스는 손절이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지금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텐센트 홀딩스가 이제 그동안 하락이 너무 셌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텐센트 홀딩스처럼 이렇게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 살짝 지금 터치한 상황에서 조금 더 밀렸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니까요. 손절가가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얘기 드렸는데 바이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BAT 다 가지고 다 점검을 하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바이두 구글이 들어온 것 때문에 지금 밀릴 수 있다라고 예전에 나왔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저는 얘기 드렸는데 구글 들어오고 안 오고 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중국 다 안 좋기 때문에 바이두 역시 바이두가 212달러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손절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손절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손절을 지금 못하신 분들이라도 바이두 지금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요.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 역시 손절가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 최대한 중국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중국 금융주 위주 섹터만 보유하는 거 말고 금융주랑 그다음 매수주 딱 이 두 개만 두 가지 섹터만 절대 접근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실제로 이리시러 같은 거 보세요. 이리시러 안 밀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온 종목 이리시러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매수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리고 텐센트 바이두 등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우선 관망세가 유리하다는 입장 그리고 내수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라는 그런 의견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산업 곳곳에 블록체인 산업을 도입하려는 각국의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24시간 자동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새롭게 탄생한 거래소 데이빗 덕분인데요. 데이빗은 어떤 거래소이고 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블록체인 산업의 절대 강국, 바로 에스토니아인데요.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해서 서른지 멘토님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빗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빗은 어떤 거래소인가요? 네, 데이빗은 왓츠앱, 라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억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가진 서비스들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얼랭 기반의 차세대 언어인 엘릭서로 개발된 세계 첫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데이빗 개발 총괄자 이재철 CTO는 거래소를 하나의 거대한 채팅방으로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주문을 내면 수십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떠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그걸 가능케 할 언어가 엘릭서라 보고 현존하는 세계 1등 거래소보다도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까지 비트고 등 외산 지갑을 구입해 의존한 것과 달리 거래소 자체 지갑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만 지갑 기술의 100% 자체 개발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거래소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산 지갑 업체에 매번 부탁해야 되는 것에 대비하여 신규 토큰 상장, 토큰 입금 주소 발급, 암호화폐 입출금, 에어드랍 등 여러 부분에서 속도를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엘릭서로 개발된 거래소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신규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의미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빗 거래소는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국내 거래소 최초로 24시간 자동 매매 기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점 대비 5% 하락 시 전량 매도, 저점 대비 3% 반등 시 추격 매수 등 다양한 조건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24시간 이루어짐에도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소로부터 자기 자산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주문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데이빗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전략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분야 세계 최초로 거래 투명성 정책을 실시하고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다른 투자자인지, 거래소인지 또는 암호화폐의 발행 주체인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만든 재단이나 회사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팔게 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개인은 누구와 거래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에서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발생한 암호화폐를 팔면 거래 상대방인 개인의 거래 내역에 데이빗과의 거래임을 일일이 표기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애초에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지 않을 기능입니다. 데이빗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만든 거래소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안전성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데이빗이 산무 정책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산무 정책은 무엇인가요? 네, 데이빗은 마켓 메이커, 수수료, 그리고 사람 개입이 없다는 산무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산무 정책은 거래소가 직접 고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시장 조정자가 없고 공정한 상장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상장 수수료가 없으며 입출금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빗은 자체 리워드를 위한 데이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매일 발생시킨 거래량에 기반하여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데이 토큰은 시간당 4만 개로 리워드 수량을 제한해 지속 가능한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환경이 투명해지고 기술 수준도 올라가야 비로소 그 위에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체인 파트너스가 직접 거래소를 만든 이유이며 앞으로 데이빗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공공재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ABF인 서울 2018에 참가하여 데이빗의 다양한 기술적, 기능적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에스토니아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 현재 이 블록체인 산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북유럽 블록체인 강국 에스토니아는 1997년 전자정부를 선언한 후 2001년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였는데요. 현재 모든 시민과 주민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 개인 데이터 접근이나 공공 서비스 이용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디지털화를 잘 이룬 국가로 손꼽힙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영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에스토니아를 기반으로 EU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금융거래의 99%, 납세의 95%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은행 지점이나 주민센터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4에서 5일 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관공서까지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역시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완전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칼룰라이드 대통령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러한 법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관계자가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법 처리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유사한 모델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강국답게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칼룰라이드 대통령은 블록체인과 달리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꼭 사용될 필요는 없다며 모두에게 분산되지 못하는 화폐가 화폐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토큰이 사용될 곳은 많지만 허점이 존재한다며 비트코인이 놀라운 기술들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이것으로 햄버거를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는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의 꽃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소화해내는 과정이 주목이 됩니다. 블록체인 선진국답게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요,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된다는 부분까지 모두 챙겨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